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조리사, 조리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김천대학교 김광옥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이 식중독과 관련된 단체 급식의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지만은 이 학교 급식에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물질, 그리고 특히 방사능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위생관리에 앞서서 식중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식중독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은요, 식품의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독물질, 인간이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물질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식중독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식중독 중에서도 집단 식중독이라는 것은 식품이나 물이 원인이 되고, 그리고 2명 이상이 같은 질환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집단 식중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식중독을 분류할 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과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그리고 화학적인 물질에 의한 식중독,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미생물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 중에서도 세균에 의한 것,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것, 그리고 원충에 의한 것,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3가지 중에서도 2가지, 그러니까 세균성과 바이러스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균과 바이러스는 특징이 매우 다릅니다.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 식중독, 이 2가지 모두 다 인체에 들어와서 이것들이 증식해서 숫자가 늘어나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2가지의 차이는, 세균성은 온도가 좀 더 높고 습한 경우에 굉장히 활동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성이라는 것은 특히 요즘에는 계절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습도가 낮아도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바이러스성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으로 나뉠 때, 지금처럼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세균성을 더욱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겨울이나 이런 계절처럼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은 경우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균성 식중독의 종류로는 여러분들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름을 들어보셨지만 조금 낯설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한번 이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살모넬라, 그리고 장염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그리고 바실러스 세레우스, 황색 포도상 구균, 클러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성으로는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학교 급식에서 많은 식중독을 일으켰습니다. A형 간염도 바이러스성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학교 급식에서 문제가 되는 식중독의 종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A형 간염이 바이러스성이라고 분류가 된 것은 이 간염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분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원충성 식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원충성이라는 것은 이 쿠도아와 이질 아메바 등이 속하는데요. 이런 원충성 식중독은 학교 급식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일반 횟집이나 이런 곳에서 이 생선 사례, 쿠도아 등이 존재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연독 식중독으로는, 동물성 식중독으로는 보고독과 시가테라독 등이 있고요. 그리고 식물성으로는 감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자가 싹이 나면서 초록색으로 변하는 부분에 솔라닌이라는 물질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원추리 등에도 식물성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맥각독, 황변미독 등도 곰팡이로 인해서 자연독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맥각독이라고 하는 이 맥자가 보리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 종류가 되는 보리나 호밀의 씨방에 있는 맥각균이 만들어내는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식중독입니다. 그리고 황변미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황변미도 노랗게 변한 쌀이다라는 뜻으로 쌀에 노랗게 곰팡이가 피면서 그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식중독입니다.
이런 자연독 식중독 중에는 이 원추리에 의한 자연독 식중독이 한국에서 일어난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한국의 학교 급식에서는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식중독으로는요. 식품 첨가물이 정상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나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 경우, 납에 오염된 경우 이런 것들을 화학적 식중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생물 식중독 중에 세균성과 바이러스가 가장 문제가 되었고요. 자연독 식중독 중에서는 원추리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화학적 식중독에서는 잔류농약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 바로 이 화학적 식중독에 관한 것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식품 첨가물 그리고 잔류농약 뿐만이 아니라 GMO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 식품,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방사선 물질 등도 바로 이런 화학적 식중독의 부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식중독에 대해서 이 자연적인 미생물적인 식중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화학적 식중독으로 내용을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식중독, 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요, 세균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생겨나는 게 바로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키는 2차 감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역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감염이 된다면 그 여러 번 모두 다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균성 식중독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감염형, 그리고 두 번째는 독소형 식중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감염형은 세균의 숫자가 일부 적다 할지라도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이 숫자가 증식되기 때문에 식중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독소형이라는 것은요, 미생물이 몸 안에서 증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몸 밖에서라도 식품에서 미생물이 증식할 때 만들어진 독소가 우리 몸 안에 섭취되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생물이 만들어 놓은 독소는 100도씨 이상으로 1시간 정도 가열을 한다 할지라도 이 독소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라는 것도 역시 음식과 함께 공기나 접촉, 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품에 침투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감염이 되게 됩니다. 식중독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과 구토, 설사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증상들은요, 식중독이 왜 일어나나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식중독이 일어나는 원인은 당연히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 원인입니다. 이 미생물은 인간이 음식을 먹음과 함께 음식과 함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요, 이 소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의 지체 시간을 적어놨습니다. 식도를 통과하는 것은 음식이 6에서 7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 몸에 미생물이 들어와서 이것들이 증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식중독을 일으킬 만한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도에서는 미생물의 증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고요. 위에서는 한 6시간 정도까지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 위에서는 미생물의 증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에서는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위산은 오히려 몸속에 들어온 미생물을 없애거나 억제하는 능력이 있고요. 증식은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식중독에 굉장히 취약한 인구 집단이 바로 노약자입니다. 이 노인과 어린이를 의미하는데요. 이 노인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서 위산의 강도가 약합니다.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미생물을 충분히 위산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위를 지났을 때 음식 속에 있던 미생물이 거의 다 없어진다, 사멸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위를 지나도 미생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들이 소장에 간다면 이 소장의 입구에서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물질이 나와서 소장을 지나갈 때는 거의 산도가 중성에 가깝습니다. 중성에 가깝다면 미생물이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 소장을 지나는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미생물들은 자기들을 방해하는 산과 염기 같은 요소들도 없고요. 영양소가 충분히 있고 수분도 충분히 있고 온도도 36.5도로 아주 적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증식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우리 몸속에 한 마리의 세균이 들어와서 증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한 마리의 세균은 굉장히 빠른 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마리의 세균이 4시간이 지나면 1600만 마리까지 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의 숫자는 100만 마리 이상이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장을 지나는 동안 적은 수의 미생물이다 할지라도 충분히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균체 숫자까지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식중독 세균이 증식을 한다면 이 소장을 지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게 되고요. 대장에 가서는 그 숫자를 넘어서서 더 많은 숫자로 균체가 증식합니다. 자, 식중독의 증상 중에 구토라는 증상은요, 장관 위쪽에 있을 때 배출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단시간 내에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생물의 숫자가 이미 음식 속에 많이 증가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장관의 위쪽에서부터 식중독 증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균체의 숫자가 많을 경우 위나 소장 입구에 있던 음식물들을 구토라는 현상으로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균체 숫자가 적다면 소장에서 증식해서 이 소장 하부에 가서 본격적으로 식중독 증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식중독 증세 중에 설사라는 과정은 유해 미생물 또는 물질을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생리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에는 원래 미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미생물에 식중독 세균까지 더해지게 되면 대장 안에는 너무 많은 미생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장에서 미생물의 숫자가 정상적인 숫자를 넘어서 너무 많게 되게 되면 자, 이 대장에서는 원래 찌꺼기만 남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분이 대장에서 몸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근데 이 대장 속에 유해 세균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외부로부터 물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장이 굉장히 수분과 함께 부풀게 되고 이렇게 수분이 많은 변을 몸 밖으로 빨리 내보냄으로 해서 몸속에 있는 유해 미생물 또는 유해 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사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왔던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몸 밖으로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설사라는 과정이 있고요. 식중독의 증상으로 열이 나는 발열작용은 유해 미생물이 장관벽으로 침입해서 생기는 증세입니다. 특히 대장 속에 유해 세균이 많을 때 이 유해 세균이 이 대장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 속으로 침범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발열 증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은요, 2014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약간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추세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는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해에는 조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은 잠정치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바이러스 등과 관련된 전염병이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추세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 씻기 등이 매우 강조되면서 식중독도 같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학교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이 가장 낮은 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월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3월과 8월에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8월은 여전히 굉장히 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 건수, 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게 굉장히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3월 달은 왜 그럴까요?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월에 식중독 건수가 적은 것은 아무래도 급식수가 적기 때문에 발생수가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3월, 4월, 5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가장 날씨가 선선한 게 3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 해당하는 7월, 8월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7월은 방학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식이 조금 더 적었고요. 8월은 개학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식 건수가 늘어나면서 식중독이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8월 달은 전체적으로 다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8월 말 그러니까 개학쯤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식중독 건수가 많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때가 1학기가 시작하는 시기, 그리고 8월이 8월 말쯤이겠죠. 2학기가 시작되는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좀 더 식중독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계약철에만 이렇게 식중독이 더 많이 생기는 걸까요? 그건 방학 동안 쓰지 않았던 물품 등에 있던 세균이 이미 증식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경우 만약에 청소나 소독 이런 걸 실시하실 때 그동안 급식을 하지 않았으니 전혀 더러워질 게 없다. 세균이 오염될 일이 없다라고 방심을 하시고 아주 단순한 청소나 아주 단순하게 소독을 하신다면 이 계약철 식중독 사고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식중독을 발생시키는 원인균에 대해서 발생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식중독을 발생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향으로 봤을 때 세균성 식중독의 발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병원성 대장균은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다가 요즘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발생 건수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최근 5년간은 학교 급식에서는 이렇게 식품 유해 물질에 의한 식중독 사고는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세균성 혹은 바이러스성 식중독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화학적 식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화학적 식중독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원래는 식품에 들어갈 수 없는 물질이 들어간 경우도 화학적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이 되어 있는 물질 같은 경우는 기준이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기준량 이하로만 들어가야 되고요. 기준량보다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화학적 식중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상황이 나쁜 경우에는 원래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질이 들어간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화학적 식중독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부러 넣은, 그러니까 의도적인 사용 물질이 되겠고요. 그 두 번째는 의도적이지 않은,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정말 들어간 줄 모르게 들어간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원래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알지만은 넣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장어에 잔류 농약이 있었던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장어는 아니었고요. 수입산 장어였습니다.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하는 국가에서 이 장어에 벌레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식품 첨가물로 보존제를 쓴다는 것을 농약을 뿌려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뭔가를 뿌렸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의도적인 식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 같은 아래 경우는 비의도적 오염 물질입니다. 정말 모르고 들어간 경우 내지는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 중에 만들어지는 경우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농도가 있습니다. 그 농도 이하로는 합법이고요. 그 농도가 넘어가게 되면 위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 놨다 하더라도 이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새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 하면 영유아 식품이라고 해서 이 영유아 식품에 대해서는 일반 식품과는 별도로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는 아니지만 거의 영유아에 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잘 알아서 우리 학생들의 급식에는 이런 화학적인 물질들이 함부로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식품 중에 오염 물질로 남을 수 있는 것들은 자, 비의도적이라고 되어 있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중금속과 곰팡이 독소 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중금속이라고 하면 납이나 수은,
카드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곰팡이 독소라고 하면 자, 우리는 아까 방금 황변비를 얘기할 때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 이름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바로 곰팡이 독소가 되겠고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 이 중간 산물로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3-MCPD나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벤조피렌과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조리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직화로 굽게 되거나 혹은 튀기는 온도를 너무 높게 할 경우 만들어지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리하는 과정에서 주의만 기울인다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게 혹은 양을 적게 만들어지게 할 수 있는 물질들이죠. 그렇지만 조리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도 줄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 하면 바로 이 환경 유래 오염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이옥신, PCB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다이옥신과 PCB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보다는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조리에 주의를 한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 줄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환경 유래 오염 물질은 조리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를 제대로 보고 이 식품의 유통 과정을 제대로 보고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다이옥신과 PCB 정도까지만 환경 유래 오염 물질이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은 이 방사능이라는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 이 특강이 있는 이유도 이 방사능 물질을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을 하셨으면 해서 이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죠. 환경에서 오는 오염 물질로는 다이옥신 PCB와 함께 땡땡땡이 있습니다. 이 땡땡땡에 들어가는 거, 네, 모두들 방사능이라고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방사능을 비롯한 이 환경 물질들은 바로 이렇게 공장이나 주유소나 배기가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비와 함께 내려서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농작물이나 그리고 수중생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물 축적이 된다고 하죠. 이 생물 축적된 농식물을 식품으로 섭취한 인간에게 축적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 농도는 더 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추신경계라고 하면 뇌와 이 감각신경 그리고 척추신경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호흡기와 유전적인 영향을 미쳐서 기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암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식중독에 비하면 이 식중독이 일어나는 기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염 물질에 의한 식중독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한국의 법에 따르면 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해 물질에 대한 정의와 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농도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염물질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금속 종류로는 아까 대표적으로 납과 순, 카드뮴 이런 거 정도 얘기했는데 비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 오염물질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미생물 중에 오염물질로는 대장균과 다른 균이 없다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세균에 의해서 얼마나 오염되어 있나 알아볼 때는 대장균과 그리고 전체 세균 수를 측정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것들은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어떤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서 녹여내는 물질을 우리는 용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매들이 대부분 석유와 같은 유기성이에요. 그래서 유기용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유기용매는 인간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날려버려야 돼요. 휘발시켜야 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유해 물질로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식품에서 용매로 썼던 무슨 용액이 남아있다더라 이런 것들은 흔히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 곰팡이 독소와 방사능 오염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아까 곰팡이 독소라고 하면 아플라톡신 얘기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 아마 이 파툴린보다는 오크라톡신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곰팡이 독소가 유해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방사능 오염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방사능만 아셨는데 이 방사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아시게 된 후로는 여기 131의 일자가 아니고 요건 바로 I입니다. 이 I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요드이고요. 그리고 CS라고 되어 있는데 이 CS가 바로 어떻게 읽는가 하면 세슘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방사능이라고 하면 그거 요드와 세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나 갑상선 기능 때문에 뭐 요드가 들어간 소금을 먹으라고 하던데 그거 방사능이 오염된 건가? 그건 오해입니다. 자, 일반적인 요드가 있고요.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진 요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드 중에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진 게 바로 131 요드거든요. 이 요드만 이 131I라고 적혀 있는 이 요드만 방사능성 요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방사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사능 물질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이 식품 중에서 발견되는 방사능의 기준으로 세슘과 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슘을 약자로 CS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 방사성 요드에 대해서 이 요드는 대문자 I로 표기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능도 우리가 물건을 잴 때 그램이나 킬로그램, 그리고 길이를 잴 때 미터,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재듯이 방사능의 강도도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BQ라고 적혀 있는데요. 읽을 때는 우리가 kg라고 안 읽고 킬로그램이라고 읽듯이 이 BQ를 베크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단위로는 50 베크렐이다, 35 베크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방사능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얼마 전이죠.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서 배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배출하게 되면 이 방사능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기간 보이실 겁니다. 30년간 그러니까 너무 편하지 않게 조금씩 내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는 전 세계가 결국은 30년 후에는 다 입게 되겠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과 중국과 이 태평양 중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각 시도에서는요, 학교 급식 조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방사능 검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조리사 선생님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방사능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학교에 납품되었던 이 수산물들을 모아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라는 공문을 받고 그렇게 하셨다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학교 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가 지금은 의무화는 아닙니다만 의무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의무화가 된다면 물건 들어와서 검수할 때 무게도 재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봐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럼 방사능 검사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무게가 조금 모자라거나 등급이 조금 안 맞거나 그리고 혹시나 학생들에게 식중독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작은 문제고 일시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먹는 음식 중에 이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천천히 드러나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검수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방사능 검사 의무화는 반드시 학교 급식에서는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경상남도뿐만 아니고요. 경상북도도 역시 이 학교 급식에 이용되는 식재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방사능 등의 이 유해 물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수 검사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발췌 검사라고 하죠. 표본으로만 검사하는 게 바로 발췌 검사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시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법으로는 앞으로는 매번 들어오는 식재료에 대해서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이 수입식품은 굉장히 비율이 많습니다. 농작물도 한국에서 다 생산되지 않고요. 특히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산면이 바다긴 하지만은 이 수산물 등 해양식품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의 과반수 이상은 수입식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식품에 방사능 기준치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코덱스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덱스가 바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방사성 세슘에 대한 허용 기준을 1100베크렐 per 킬로그램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품 1kg당 1100베크렐 이하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 외국 같은 경우에는 1100베크렐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100베크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0배나 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슘뿐만 아니고요. 요도도 한국은 1kg당 100베크렐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식품 기준뿐만 아니고요. 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이 방사능 오염이 걱정되고 있는 한 8개 현 같은 경우에는 이 현의 모든 수산물과 그리고 범위를 조금 더 넓힌 14개 현의 27개 농산물은 아예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현뿐만 아니고 후쿠시마에서 조금 떨어졌다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일본산 모든 식품은 수입할 때마다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100베크렐이라는 세계 기준보다 10배나 엄격한 기준 이하라도 검출만 되었다라고 하면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방사선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야, 한국만 너무 기준이 엄격하다. 그래서 WHO에 한국을 제소했습니다. 이유는 왜 다른 나라와 기준이 다른가? 너네는 우리를 차별하기 위해서 법을 그렇게 정한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WHO는 한국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기준을 그렇게 정하는 거는 그 나라의 자유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고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갖고 있으니 별 문제 없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 내지는 검사 결과인데요. 자, 일본 농축산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입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 전체 8.9%가 오히려 농산물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은 오히려 16.7%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 방사능 물질을 이 해수로 방류하기 때문에 바다가 더 위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건데 이 바닷물은 계속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다로 흘리게 되면 일본 근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히려 땅으로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 지층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땅에 좀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실제로는 수산물뿐만이 아니고요. 농산물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결과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수산물의 8.9%,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16.7%면 굉장히 많은 건수입니다. 이 16.7%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야생 조수가 41.4%나 되니까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실 건데 이 야생 동물의 고기는 한국으로 거의 수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적으니까 자, 요건 제외하도록 하고요. 수산물과 농산물만을 봐도 이렇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후쿠시마 근처에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도치기, 군마, 이바라기, 치바 이런 근처 8개 현의 수산물을 모두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적용되는 세슘의 기준치는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서 많이 검출된 경우는 하지만은요, 이 농산물 중에 버섯류는 자그마치 킬로그램당 670베크렐. 수산물 중에 곤들메기라는 어종에서는 킬로그램당 230베크렐. 야생 멧돼지에서는 킬로그램당 10,000베크렐 정도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절대로 한국에 와서는 안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농산물의 원산지가 위반되었다라고 하면 먼저 생각하는 게 중국산입니다. 아유,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바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이제 중국산 농산물이 한국산으로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자, 수산물은 일본산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동해에 있는 해초류 종류를 먹으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돌았었는데요. 실제로 그 물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결과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수산물에서 검출된 경우가 적었고요. 농산물 검출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농산물이나 일본산 수산물이 일본산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방사능 때문에 좀 오해하거나 아니면 걱정돼서 안 살 텐데 라는 우려를 유통업자들이 하게 되면 바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면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는데, 자, 전체 100%라고 봤을 때 중국산이 여전히 아직 반 이상입니다. 57%가 중국산을 속인 거였고요. 굉장히 많죠? 37%가 바로 일본산을 국산 혹은 다른 나라 산으로 다르게 표기해서 위반한 경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본산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유통 단계를 제대로 잘 관찰을 해서 속아서 원산지 표시 위반 수입 수산물을 사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만든 만큼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위반 사례가 없도록 국가기관이 관리를 하는 게 좋겠죠. 방사능 물질에 대한 경각심은 많이 고조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2021년 상반기 유통되는 다소비 식품 및 이 학교 급식에 쓰였던 재료 모두 다 이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하가 되는 모두 사용하기에 적합한 식품이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2015년부터 계속되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런 표본 검사를 통해서 검사한 식품 중에는 이 방사능 물질이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검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만 이 일본에서 이 방사능 폐수를 해수로 방류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는 완벽하게 안전할 수는 없는 그런 걱정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해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글자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는 본 유치원 돼 있죠? 식품 표본을 가지고 와서 검사하는 장면이고요. 자, 이런 기계는 바로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방사능 기계입니다. 이런 것들로 현장에서 바로 즉시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방사능 물질뿐만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문제인데 학교 급식에서는 이런 사태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금속도 오염물질입니다. 특히 인간에게 유해 정도가 높은 중금속으로는 수은, 납, 카드뮴, 비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물질들은 체내에 축적이 되어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이라면 현재 중금속에 오염된 식품은 한국에서는 거의 유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는 어패류의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고요. 카드뮴은 대표적으로 이따이 병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납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의해서도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지만 조리 도구를 통해서도 인체에 유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소 중독은 신경마비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염물질을 하면서 GMO는 실제로 GMO는 오염물질은 아닙니다만 GMO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제가 다른 곳에서 받았기 때문에 GMO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GMO라는 거는요, 원래 자연에 있던 유전자는 아닙니다만 인간이 원하는 기능성을 더하기 위해서 다른 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와서 그 특성을 이용하는 게 바로 유전자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MO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그림의 옥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옥수수를 해충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해충의 천적이 뿜어내는 물질을 옥수수에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벌레가 옥수수를 먹었을 때 자기 천적인 다른 곤충에게 물린 것과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충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해충이 있어도 옥수수가 죽지 않고 해충이 죽으면서 오히려 옥수수는 잘 자라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게 유전자 재조합 생물체 내지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장점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2018년 이렇게 GMO 완전 표시제를 하자라는 국민청원이 있는 만큼 이 GMO가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또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GMO의 문제점은요. 실은 GMO를 개발해낸 연구소에서도 아무리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자손 7대 8대, 9대 이렇게까지는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자손 5대 정도까지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GMO 농산물이 그러니까 1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2대,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은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과학적 상상력까지 더해봤을 경우에는 정말 약간의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GMO가 뭐 없어져야 되는가? 근데 이 GMO가 없어지게 되면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한데 식량은 더더욱 부족하게 될 겁니다.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도 생기겠지만 그걸로 인한 전쟁 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GMO 때문에 인류가 고통받거나 혹은 혹시 사망하게 되는 인구 숫자가 있다라고 봤을 때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가 혹은 그 GMO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인간의 숫자가 많은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그 숫자가 적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도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럴 자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 세계적으로 GMO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진 않는다. 난 반대는 안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먹는 것은 싫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음식에 GMO를 썼는지 안 썼는지 내가 완벽하게 알 수 있게 해다오. 라는 게 바로 GMO 완전 표시제입니다. 실은 유럽은 이런 GMO 완전 표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GMO에 대해서는 한국은 한국 수준의 경제가 발달한 나라 중에서는 가장 허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MO 완전 표시제를 국민청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은 저도 GMO 완전 표시제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서 퇴출해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실은 GMO라는 것도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은 열을 가하거나 정제 과정이 길어지게 되면 이 단백질은 변형이 됩니다. 단백질 변형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GMO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GMO 콩으로 혹은 GMO 옥수수로 콩과 옥수수 하면 여러분 바로 식용유 생각 많이 나시죠? 자, 이 콩을 가지고 간장, 식용유 그리고 옥수수를 가지고도 전분이나 식용유까지 가공을 하고 나면 단백질이 다 분해되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과 관계된 DNA는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GMO 콩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식용유는 나빠라고 얘기할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전자 변형은 단백질 변형입니다. 근데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없죠. 지방 성분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단백질이 있는 간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단백질을 완벽하게 분해해서 아미노산 형태까지 분해했기 때문에 이 유전자 변형과 관계된 것들은 절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GMO 콩과 옥수수를 쓰더라도
이렇게 많이 가공한 것들은 절대로 유전자 변형 성분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학교 급식에 관련되어서는 이 국간장이나 고추장, 된장, 식용유라는 것들도 분명히 식용유도 GMO 성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지만은 원재료가 GMO가 아닌 것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콩기름 중에 유전자 변형이 아닌 콩으로 만든 식용유가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아마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콩을 이용한 식용유는 아마 일반적인 이 GMO를 이용한 식용유보다 가격이 한 5배는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식용유가 콩기름, 옥수수 기름만 있는 건 아니겠죠? 포도씨유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원재료가 GMO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관련해서 GMO를 쓰지 마십시오. 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GMO가 아닌 거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 원재료가 콩이나 옥수수가 아닌 것에서 추출하는 식용유를 쓰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는 GMO가 아닌 것만을 사용하십시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GMO 재료라 할지라도 가공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GMO의 성격을 모두 잃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학부모들을 좀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학교 급식 방안에서는 논-GMO 원료 사용 제품 권장에 관한 내용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집단 급식소에서 식품을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는 1년이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 및 보균자는 조리에 참여할 수가 없으시고요. 결핵환자라거나 피부병 또는 화농성 질환을 가진 사람도 조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피부병이나 이 화농성 질환의 염증에는 그 자체로 황색 포도상 구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적인 건강상태 확인 외에도 매일 해야 되는 확인 작업도 있습니다. 작업 전에 건강상태 확인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작업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위생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건강 상태가 만약에 설사, 발열, 구토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식중독의 보균자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치로는요. 책임자에게 보고를 한 후 책임자 지시에 따르셔야 되고요. 만약에 보균자라고 한다면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작업 자체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손 상처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의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칼에 손을 베었거나 피부 손상이 있거나 골맞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일단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에 보호 덮개를 하셔야 되고요. 책임자의 지시에 따르는데 식품을 취급하는 작업에서는 반드시 제외되셔야 됩니다. 개인 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손 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을 제대로 씻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생선과 날고기 등을 취급한 후,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한 후, 전화를 받은 후, 머리나 몸을 만진 후, 쓰레기를 취급한 후, 소독제나 세척제 등을 만진 후, 화장실을 사용한 후, 그리고 언제 씻어야 되나 망설여질 때 항상 손을 제대로 씻으셔야 됩니다. 손을 씻는 6가지 단계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정말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육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은 손 세척 전후의 세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판 배지라고 세균을 키울 수 있는 배지에 손을 한번 얹었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씻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균수가 많았고요. 손을 씻은 다음에는 세균수가 훨씬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실에서는 손을 씻을 때 일반적인 비누가 아닌 액체 비누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누를 쓰시게 되면은요, 그 전에 쓰던 사람이 거기다가 세균을 묻혀 놓게 됩니다. 물론 비누가 살균 소독의 효과가 있지만은 이 비누 표면에 묻었던 세균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액체 비누에 있는 세균수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배양을 시켰고요. 그리고 고체 비누 표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배양을 시켜봤더니 액체 비누에서는 세균이 나오지 않았고 고체 비누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세균이 검출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급식소에서는 손을 씻고 난 다음에 대부분 종이 타올을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간혹 핸드 드라이어가 있는 학교 급식소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외부에서는 그런 곳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드 드라이어라고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볼 수 있는 손 말리는 기계를 쓰게 되면은 훨씬 더 공기 중에 많은 세균이 떠다닌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리실 안에 손 세정대에서는 항상 액체 비누와 종이 타올을 이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의 복장 위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워낙 잘 지키시고 있으시니까 제가 또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다시 한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는 매일 감고 긴 머리는 묶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모자 같은 경우에도 귀와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신구도 착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는 항상 코까지 덮어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치마 같은 경우에도 항상 세척 소독 후에 건조해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처리용, 조리용, 배식용, 세척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에 입는 상의는 흰색이나 옅은 색상의 면 소재로 목둘레나 소매단이 늘어나 있지 않은 것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세척 후에 건조 착용하셔야 되고요. 외출복과 구분해서 보관 관리하셔야 되고 토시도 매일 세척 후에 건조한 다음에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의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게 입어주셔야 되고요. 신발도 외부용 신발과 구분해서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철이나 청소 과정 중에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별로 위생복과 위생장갑을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앞치마와 장갑 등은 용도에 따라서 색깔을 구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식재료 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의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청결한 복장과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에 검수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재료 운송 차량의 청결 상태, 그리고 온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표시사항이나 유통기한, 원산지, 중량, 포장 상태 등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품의 온도를 확인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검수가 끝난 식재료는 곧바로 전처리를 하거나 냉장, 냉동 보관하셔야 됩니다. 식재료 운송 차량의 청결 상태는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는 육안으로 상태 확인이 가능하고요. 온도 유지 여부 확인은 납품업자가 제공하는 타코메타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상태 등을 확인하실 때 이 박스가 혹시 물에 젖은 자국이 있는가, 그리고 이 비닐 포장 같은 곳에 성에가 끼어 있지 않나, 이런 곳으로 제대로 온도 유지가 되었나, 한번 녹았다가 언 제품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온도를 확인할 때도 겉표면의 온도를 확인하기보다는 탐침용 온도계를 이용해서 제품 속의 온도까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납품업체에서 납품용 차량은 매일 소독하고 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청결 상태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납품용 차량도 예전에 비해서 너무 오래된 낙후된 차량은 쓸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온도가 잘 유지되고 있지만 만약에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던 식품 같은 경우에는 포장지의 냉동 상태가 간혹 녹아서 이 포장지 자체가 약간 젖은 듯하게 얼룩이 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나 냉동식품을 열어봤을 때 비닐에 살얼음이 끼어 있는, 그러니까 성에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끼어 있는 경우는 온도 변화가 좀 오르락 내리락 심한 경우에는 성에가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수가 끝난 식품의 보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료 표시사항에 보관 온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적절한 온도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생선과 육류는 5도씨, 그리고 채소류는 10도씨, 그리고 상온 보관할 수 있는 음식들은 상온에 보관하셔도 됩니다. 식재료를 보관하실 때는 식품과 식품이 아닌 비식품, 그러니까 소모품 등은 구분하셔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특히 세척제나 소독제 등은 별도로 보관을 하셔서 이것들이 헷갈려서 일어나는 화학적 식중독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식품은 바닥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15cm 이상 띄워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냉장고뿐만 아니라 건조 창고에 들어가는 제품도 웹박스를 제거한 후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냉동 보관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원칙으로는 청결한 식재료, 그러니까 가공했거나 조리한 식품은 상단에 보관을 하고요.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재료는 하단에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쪽보다 문 쪽이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만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채소와 과일 등을 보관할 때도 흙이나 이물질 등은 제거한 후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냉장고 안에 물품을 많이 넣거나 자주 문을 여닫으면 온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온도계를 설치해서 냉동실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냉장이나 냉동하는 보관 요령은요. 냉장이나 냉동고에 내 외부 모두 청결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냉동고에 온도를 잘 유지하시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야 되고요. 관리사도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식재료는 검수 후에 외 포장재를 완전히 제거해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보관실은 항상 정돈 상태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보관 상태별로 색을 달리해서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것도 잘 보관하는 요령입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위생을 지키시고요. 검수를 철저하게 하시면서 식재료를 제대로 보관하셨으면 이제는 전처리를 위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처리에 이용되는 칼과 도마는 식재료별로 구분 사용해서 교차 오염이라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이용할 때는 도마와 칼자루의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육류용은 붉은색이고요. 어패류는 파란색, 채소용은 초록색, 완제품을 이용할 때는 회색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처리뿐만 아니라 세척할 때도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도 식재료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싱크대가 하나일 경우에는 채소, 육류, 어패류, 가금류 순으로 세척을 하면서 쓰시면은 교차 오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해동 시에도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해동법을 아셔야 됩니다. 올바른 해동법은요. 냉장 해동이나 흐르는 물을 이용한 해동, 전자레인지 해동 등이 올바른 해동법입니다. 흐르는 물에 해동할 때도 4시간 이내에 해동을 하셔야 되고요. 물이 주위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냉장 해동을 하실 때는 해동 중이라는 표시를 하셔서 다른 식재료와의 교차 오염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방법은 해동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을 넘치게 하면서 해동하는 방법, 그리고 오븐에 해동하는 방법, 상온 해동 방법, 온수를 이용한 해동 방법, 물에 담구어서 하는 침수 해동 등은 올바르지 않은 해동 방법입니다. 다음은 식재료 소독법인데요.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게 되는 채소나 과일은 염소 소독, 그러니까 100ppm으로 소독한 후에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채소나 과일을 물이나 베이킹소다, 식초 이런 것들로만 세척할 경우에는 미생물이나 기생충에 의한 식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염소 소독제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 4리터에 4% 차염소산 나트륨 10ml를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ppm이 되고요. 이 농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염소 소독액 농도를 확인하는 페이퍼를 이용해서 농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5분 이상 담그셔야 돼요. 그리고는 3회 이상 흐르는 물에 헹굼으로써 잔여물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리 과정 중 가열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열 조리하는 식품은 항상 중심 온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심 온도는 75도 1분 이상 가열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85도 이상 1분 이상 가열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의 위험이 많은 어패류 등은 중심부 온도를 85도로 1분 이상 가열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심부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은요. 조리식품 중에 가장 두꺼운 부위의 온도를 측정하셔야 되고 한 번 조리할 때마다 3회 이상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묻히는 작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히는 작업을 할 때는 소독된 위생장갑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소독액으로는 70% 알코올을 분무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장갑과 조리도구를 모두 다 70% 알코올액으로 소독을 하신 다음에 이 알코올이 휘발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검식을 할 때도 국자로 검식은 금지되어 있고요. 맛보기 숟가락을 별도로 사용함으로써 위생적으로 검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보존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한 급식이나 간식, 이 모든 것들을 보존식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급식을 하는 중 품절로 인해서 대체했던 메뉴도 모두 보관하셔야 되고요. 보관 방법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보존식을 채취하는 방법은 위생장갑을 착용하신 후 깨끗하게 소독된 용기와 기구를 이용해서 검체를 채취하셔야 됩니다. 각 반찬별로 1인 분량, 권장량은 150g 이상입니다. 이것을 스테인리스 재질의 뚜껑이 있는 용기 혹은 일회용의 멸균백에 담습니다. 용기 뚜껑을 닫은 후 메뉴와 일지 등을 이 그림과 같이 기록을 해서 용기에 부착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착한 다음에 영하 18도씨 이하의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원칙으로는 조리 후에 바로 배식을 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정 온도, 그러니까 따뜻한 음식은 60도씨 이상, 차가운 음식은 5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했다가 2시간 이내에 반드시 배식을 하셔야 됩니다. 완성된 음식은 세척 소독된 용기에 담아서 뚜껑을 반드시 덮은 다음에 보관을 하거나 이동하셔야 돼요. 조리된 음식을 배식하실 때는 배식용 복장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위생복과 위생모, 마스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식 전에는 다시 한 번 더 손세척과 소독을 실시하시고요. 음식별로 개별 배식 도구를 이용하셔야 되고 배식하던 용기에 새로운 음식을 혼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식 후에 남은 음식도 전량 폐기하셔야 됩니다. 배식 시 위생모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하셔야 되고요. 위생장갑 착용하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코까지 덮어서 착용을 하셔야 되고 배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구를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열탕 소독과 화학 소독, 자외선 소독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탕 소독은 주로 식기류를 소독하는 데 이용되고요. 100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소독은 칼과 도마, 기타 식기류를 소독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요. 화학 소독을 실시하기 전에는 물과 세척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한 다음에 소독을 해야지만 제대로 소독이 됩니다. 식품을 소독할 때는 100ppm으로 하지만 기구를 세척할 때는 200ppm으로 소독한 후 자연 건조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마른 행주 등으로 닦으시면 소독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외선 소독하는 방법은 칼, 도마, 기타 식기류를 소독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소독이 필요한 표면에 자외선이 닿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엎어놓거나 하시면은 소독이 되지 않고 도구 등을 포개 놓아도 소독이 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소독 시간은 30분에서 60분 동안 기구 안에 넣어 놓아야지만 소독이 됩니다. 기구 세척 소독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을 한 다음에 소독을 해야지만 제대로 소독이 됩니다. 소독을 해야 되는 물품 위에 식품이나 먼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소독제를 쓰더라도 식중독균은 사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과 세척제를 이용해서 이 세균의 막을 제거한 다음에 200ppm의 소독제를 이용해야지만 소독이 되고요. 반드시 자연 건조를 하셔야 됩니다. 기구의 세척 소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급식소를 위한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척, 살균 소독이란? 세척, 살균 소독을 설명하기 전에 올바른 살균 소독을 위한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용 살균제란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을 살균하는 데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란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입니다. 세척제란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기 전 먼저 식품이나 기구 등의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합니다. 세척이란 물이나 세제 등의 세척액을 이용해 더러움을 없애는 행위로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살균 소독이란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는 수준으로 미생물을 사멸 또는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세척, 살균 소독에는 물리적 청결, 화학적 청결, 미생물학적 청결 세 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중 미생물학적 청결은 미생물을 99.999%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생물 수의 감소는 교차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수명과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세척 살균 소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나 용기 표면의 종류와 재질, 요구되는 법적 또는 사내 기준 등이 있습니다. 사용 대상에 따라 식품용 살균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세척제로 구분하고,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식품용 살균제는 식품 첨가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또한 식품 첨가물로서 관리되고 있으며,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란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척제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식품용 살균제. 식품용 살균제란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을 살균하는 데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로 식품의 제조, 가공, 공정 중에서 원료의 세척 후 살균 단계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식품용 살균제의 사용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에 묻어있는 식중독균을 살균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식품용 살균제의 종류에는 과산화수소, 차염소산 칼슘, 차염소산 나트륨, 차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과산화초산까지 총 7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사용 기준에 따라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한 후 최종 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식품용 살균제의 표시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준하여 제품명,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 연월일, 업소명 및 소재지 등을 표시합니다. 다음은 식품용 살균제의 조제 요령입니다. 장갑, 고글,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계량 도구를 사용하여 제품의 성분 함량을 확인한 후 물로 희석하여 조제합니다. 온수나 열수로 희석하였을 경우에는 살균력이 감소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살균제 희석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살균력이 떨어지므로 사용 직전에 조제하도록 합니다. 사용량에 제한은 없으나 살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의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염소 성분 살균제를 사용할 때 테스트 페이퍼를 이용하여 식품용 살균제의 사용 농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제품에 표시된 사용 방법에 따라 살균제 희석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페이퍼를 살균제 희석액에 담가 색이 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테스트 페이퍼 색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잔류 농도 비세표와 대조해 농도를 확인합니다.
식품용 살균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입니다. 식품용 살균제를 사용하기 전에 우선 식품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표면의 이물을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살균제 희석액을 준비하여 염소계 살균제의 경우 테스트 페이퍼를 이용하여 농도를 확인한 뒤 희석액에 식품을 침지하여 살균합니다. 살균 후에는 살균제가 식품 표면에 잔류하지 않도록 식품 용수로 충분히 헹궈줍니다. 헹굴 시에는 깨끗한 물에 3분에서 5분간 담궈주고 3회 이상 헹궈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란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제제는 아래 13가지 품목과 같습니다. 국내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성분별로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화염소산 나트륨의 경우 유효 염소로서 리터당 200mg 이하로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의 표시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준하며 제품명,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 연월일, 업소명 및 소재지 등을 표시합니다.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제품 표시사항에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표시를 확인해 주세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의 조제 요령입니다. 장갑, 고글,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계량 도구를 사용하여 제품의 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물로 희석하여 조제합니다. 온수나 열수로 희석하였을 경우에는 살균력이 감소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살균제 희석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살균력이 떨어지므로 사용 직전에 조제하도록 합니다. 사용량에 제한은 없으나 살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의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염소 성분 살균제를 사용할 때 테스트 페이퍼를 이용하여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의 사용 농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제품에 표시된 사용 방법에 따라 살균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페이퍼를 살균 소독제 희석액에 담가 색이 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테스트 페이퍼 색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잔류 농도 비색표와 대조해 농도를 확인합니다.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구 및 용기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깨끗이 세척합니다. 그런 다음 흐르는 물로 세척제를 충분히 헹굽니다.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제품에 따라 살균 소독제 희석액을 제조하고 염소계 살균 소독제의 경우 테스트 페이퍼를 이용하여 농도를 확인합니다. 제품에 표시된 사용 방법에 따라 올바른 농도와 시간에 맞게 살균 소독합니다. 마지막으로 살균 소독을 마친 기구 또는 용기를 자연 건조하여 청결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의 예시입니다. 먼저 칼과 도마의 살균 소독 방법입니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세척합니다. 세척제를 이용하여 수세미로 문질러 세척합니다. 흐르는 물에 세척합니다.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용법, 용량에 맞게 사용합니다. 칼, 도마 보관함에 보관합니다. 도마 표면이 과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합니다. 조리대 살균 소독 방법입니다. 수세미를 이용하여 세척제로 세척합니다. 흐르는 물로 헹굽니다.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용법, 용량에 맞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싱크대 살균 소독 방법입니다. 개수대 내외부를 세척제로 세척합니다. 흐르는 물에 헹굽니다. 개수대를 소독한 뒤 건조시킵니다. 거름망 찌꺼기를 제거 및 세척해 오염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보관 및 관리 방법. 다음으로는 살균 소독제의 올바른 보관 방법입니다. 첫째,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출입을 제한합니다. 둘째, 산성 또는 강염기성 제품과는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셋째,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넷째, 모든 용기에 명확한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보관 장소에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조치 사항을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여섯째, 정기적 또는 위급 사항에 조치할 수 있는 도구와 보호의, 장갑, 고글 등 보호 장비를 함께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일곱째, 사용하고 남은 제품의 입구를 단단히 막은 후 보관합니다. 지금까지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얘기하는 소독제 사용 방법 외에도 세척제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올바른 세척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척제를 크게 나누면 1종 세척제와 2종 세척제, 3종 세척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종 세척제는 야채와 과일을 위한 세척제고요. 2종 세척제는 식품기구와 용기를 위한 세척제입니다. 그리고 3종은 제조나 가공용 기구를 위한 세척제입니다.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을 씻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채소와 과일을 5분 이상 담궈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씻은 후에는 반드시 먹을 수 있는 음용수로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2종 세척제는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기구, 용기를 씻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수산화나트륨 함유량이 5% 미만의 제품입니다.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나 가공장치 등 제조, 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2종, 3종 세척제를 사용한 후에는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됩니다. 2종이나 3종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규정량 이상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종 세척제로 2종이나 3종 세척제를 이용해서 씻을 수 있는 식품기구나 용기, 그리고 기구를 씻을 수는 있습니다만 2종 세척제나 3종 세척제로 야채, 과일을 씻거나 이렇게 역순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소독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자외선 소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외선 소독은요, 칼, 도마, 기타 식기류를 소독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소독하는 방법은 소독이 필요한 표면에 자외선이 닿도록 해서 30분에서 60분 동안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자외선 소독 방법은요, 식기류는 건조한 후에 소독기에 넣으셔야 되고요. 겹쳐서 넣지 않고 한 단씩만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는 소독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피하셔야 되고요. 내면이 램프 쪽을 향하도록 위치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설명서에 권장 살균 시간을 준수하셔야 되고요. 자외선 램프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셔야지만 살균력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열탕 소독인데요. 식기류를 소독하는데 열탕 소독을 많이 씁니다. 열탕 소독을 할 때는 열탕 소독 전용의 냄비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소독 방법은 100도씨 끓는 물에서 5분 이상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릇을 포개서 소독할 경우 끓이는 시간을 연장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소독은 앞서서도 이 살균제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방법 영상을 통해서 배우셨는데요. 화학소독이 가능한 것은 칼, 도마, 기타 식기류입니다. 물론 이 칼, 도마는 자외선 살균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식기류도 자외선 살균기나 열탕 소독을 통해서 소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독 방법은 물과 세척제를 사용해서 막을 제거한 후, 그러니까 세척을 한 후에 뒤에 소독을 실시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기구 등 표면 위에 식품이나 먼지가 막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독제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소독제로 소독한 후에는 닦지 마시고 자연 건조를 하셔야 됩니다. 조리실의 시설 환경을 세척 소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과 벽, 천정 등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셔야 되고요. 시설과 기기 등의 세척 소독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품이나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 관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틈에 곰팡이가 끼기 쉽습니다. 그리고 환기팬도 정기적으로 세척과 소독을 하셔야 되고요. 환기를 충분히 하셔야지만 위생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용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배수구 청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수구도 반드시 구석구석 모두 다 세척을 한 다음에
살균 소독제로 소독을 하셔야지만 제대로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환풍기 같은 경우에도 후드 내에 거름망을 떼어내서 거름망을 세척제에 불린 후 세척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잘 말려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및 방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 종사자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최소 1m, 두 팔 간격 정도 되는 2m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야 됩니다.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어야 되고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그리고 마스크 등도 만지지 않아야 됩니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셔야 되고요.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소독을 할 때 염소 소독도 되고요. 알코올을 이용한 소독도 괜찮습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셔야 되고요. 매일 본인이 발열 증상이 있나, 호흡기 증상이 있나 이런 증상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필요하지 않은 여행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특히 조리 종사자라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 업무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온도계를 비치해서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업무 관련해서 외부인이 출입할 때는 발열 체크한 사항을 보관하고 유증상 시 출입을 제한해야 됩니다. 작업 전에 올바른 손 씻기와 손 소독을 하셔야 되고요. 출근 직후에도 손 씻기와 손 소독 후 위생복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검수, 조립, 배식 등의 작업이 변경될 때마다 손을 씻고 소독을 하셔야 되고요. 청결한 복장과 마스크, 위생장갑을 착용 후에 작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작업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비말 전파를 차단하셔야 되고요. 서로 다른 유형의 작업으로 변경할 때마다 위생장갑을 교체하셔야 돼요. 작업자 간에도 최소 1m, 적당한 거리는 2m입니다. 이 정도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필수적이지 않은 물리적인 접촉은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조리실 작업 공간에서는 가능한 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일렬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조리된 음식물을 지체 없이 제공을 하고 공기 중 노출과 사람 간의 공유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배식 전에 복장을 교체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후 배식용 도구로 배식을 하셔야 되고요. 1인용 식판 상차림을 권장하고 셀프 서비스용 음식물은 뚜껑을 덮어서 보관해서 공기 중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식사 전후 철저한 식사 장소 환기를 하셔야 합니다. 식사 전후 또는 하루 2회 이상의 환기를 통한 공기 오염을 방지하셔야 돼요. 식사 장소의 청결 유지 및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카운터나 손잡이 등 손 접촉이 많은 표면은 소독제로 소독을 하셔야 되고 식사 전후 식탁과 의자, 테이블 위의 용품 표면은 소독제로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시설, 기구의 철저한 세척 소독을 하셔야 되는데 수저, 식기, 식판, 컵은 세척 후에 열탕 소독 혹은 자외선 소독을 하셔야 합니다. 배식 시에 수저를 비치하셔야 되고요. 배식 후에는 세척,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쓰레기통은 뚜껑을 반드시 덮고 하루 2회 이상 주변을 소독하셔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과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소독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의 소독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독제를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제품 설명서의 용도, 용량, 용법 등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세요. 희석액 조제 및 사용 후 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니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희석액은 폐기합니다. 소독액은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고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소독할 때는 다음 사항을 지켜주세요. 소독제를 준비할 때 소독을 하는 동안과 소독 후에는 충분한 환기를 해주세요. 방수용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법은 적용 범위가 확실하지 않고 소독제와 감염원이 공기 중에 분산될 수 있으니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소독하세요. 소독 후에는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심히 보호구를 벗습니다. 소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소독액을 뿌려 밀봉하여 버리고 깨끗하게 손을 씻으세요. 조리실 소독은 이렇게 하세요. 식품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구와 조리실 바닥은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리실 바닥, 조리대 등은 중성세제로 세척 후 염소 농도 200ppm의 염소 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하세요. 조리실 소독 후에는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완전히 건조하여 소독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급식실 소독은 이렇게 하세요. 환경부 등의 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구입하고 제품 설명서를 준수하여 사용하세요. 테이블, 바닥 등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에 의해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소독 전 제거해야 합니다. 70% 에탄올이나 염소 농도 200ppm의 소독제로 일회용 천을 충분히 적신 후 출입문 손잡이, 정수기, 테이블, 의자 등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을 수시로 닦으세요. 1차 배식 후 다음 배식 시작 전에 배식대를 소독하고 환기시킵니다. 식품안전정보원과 대한영양사협회가 함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좀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재미난 얘기까지 곁들여서 강의를 하면 더 좋았겠지만 오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들어주시고 중요한 내용은 모두 기억을 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의 1시간 반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의 2021학년도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안전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